사막에서 익사할 수 있다는 말을 믿으십니까? 비 한 방울이 금보다 귀한 몽골 고비 사막. 그곳에서 하룻밤 사이에 마을 하나가 통째로 수장될 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흙탕물이 5천 명의 주민을 덮치려던 그 순간, 그곳에는 두 개의 깃발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떵떵거렸던 중국의 조림사업단. 수백억 원의 장비와 수천 헥타르의 숲을 가진 대국의 깃발이었죠. 다른 하나는 낡은 트럭 몇 대로 묵묵히 나무만 심던 한국의 녹색 봉사단. 은퇴한 노인들이 대부분인 작은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난 경보가 울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백억 장비를 가진 중국 팀은 가장 먼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낡은 장비밖에 없던 한국 팀은 도망치는 대신 자신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왜 그토록 절박하게 무언가를 부셨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지켜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막 한가운데서 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엘렌 드부아입니다. 지난 20년간 기후변화가 만든 비극의 현장만을 쫓아다닌 저널리스트죠. 아프리카의 가뭄, 방글라데시의 홍수, 캘리포니아의 산불. 숱한 재난을 목격했지만 맹세컨대 몽골의 사막에서 익사할 공포를 느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룬솜 지역의 하늘은 뚫린 것 같았습니다. 기상 관측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사막에 이런 폭우가 내리다니요. 하늘에서 물폭탄이 쏟아지는데 메마른 대지는 그 빗물을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말라붙은 땅이 물을 거부한 겁니다. 대신 빗물은 사막의 모래와 섞여 거대한 흉기가 되었습니다. 토성류. 그건 물이 아니었어요. 흐르는 콘크리트였습니다. 바위와 모래가 뒤섞인 검은 괴물이 시속 60km로 마을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죠. 앞에 있는 것은 뭐든 삼켜버리는 지옥의 파도였습니다. 저는 그때 중국 조림사업단의 캠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지대가 높은 곳에 자리 잡은 그들의 캠프는 안전했어요. 최첨단 배수시설과 높다란 펜스, 콘크리트 건물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으니까요. 중국 측 단장인 왕 웨이는 저에게 따뜻한 차를 권하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엘렌, 걱정 마세요. 우리 만리장성 프로젝트 구역은 완벽합니다. 300억 원을 투자했어요. 이 정도 비에 끄떡 없습니다. 비가 그치면 우리 나무들은 더 잘 자랄 겁니다. 그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그들의 나무는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빗물이 모여 흘러가는 곳, 바로 아래쪽 몽골 유목민 마을 룬솜은 지옥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중국 캠프의 배수시설이 물을 내보내는 곳이 바로 그 마을이었거든요. 창밖으로 번개가 쳤습니다. 번쩍이는 순간 저는 아랫마을의 참상을 똑똑히 봤습니다. 흙탕물이 이미 집들의 허리까지 차올라 있었어요. 가축들이 비명을 지르며 떠내려가고 지붕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아는 어머니의 절규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저기 보세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왕 단장은 아무 말 없이 커튼을 쳤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군요. 자연재해입니다. 몽골 정부가 해결하겠죠.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은 있었을지언정 책임감은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는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무전이 터졌습니다. 상류의 둑이 터졌다. 더 큰 토성류가 내려온다. 규모가 처음 것의 3배다. 왕 단장의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는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소리쳤어요. 전원 철수. 장비 챙겨. 트럭 시동 걸어. 굴착기 먼저 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요? 당신들 장비가 있잖아요. 굴착기로 물길만 돌려줘도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원에게 소리쳤죠. 300억짜리 장비 두고 갈 순 없어. 빨리 움직여. 중국 캠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값비싼 장비를 대피시키기 위해서였죠. 그들에게 5천 명의 생명보다 300억 원의 장비가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빗속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카메라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도망치는 자들의 무리에 섞여 있고 싶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차를 마시는 그런 인간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낯선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중국 트럭들이 도망치는 방향과 정반대, 즉 죽음이 기다리는 마을 쪽으로 향하는 불빛들이었어요. 누가 저 미친 짓을 하는 거지? 그 불빛의 정체는 낡은 트럭 3대와 오래된 굴착기 2대였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로고가 있었어요. KUREA-MONGOLIA-GREENBELT 한국조림사업단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막대한 자본으로 화려한 숲을 조성할 때 한국은 가장 척박한 땅에서 10년째 묵묵히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산도 적고 장비도 낡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놀랍게도 구성원 대부분이 은퇴한 한국의 임업 전문가들과 자원봉사자, 즉 60대, 70대 노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노인들이 지금 재난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도 도망치는 판에 머리 희끗한 할아버지들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저는 미친 척하고 그들의 트럭을 쫓아갔습니다. 기자로서의 본능이었는지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양심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들이 가는 곳에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마을 입구는 이미 흙탕물 바다였고 집들이 반쯤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 위를 보니 시커먼 괴물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어요. 거대한 토성류가 마을을 덮치기까지 불과 20분도 남지 않아 보였습니다. 20분. 5천 명이 죽느냐 사느냐가 20분 안에 결정되는 겁니다. 한국 팀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김 소장이라고 불리는 예수는 훌쩍 넘겨 보이는 백발의 남자였어요.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이곳에서 보냈는지 말해주고 있었죠. 그는 비를 맞으며 지형을 살폈습니다. 놀라운 건 그의 눈이었어요. 공포에 질린 게 아니라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전쟁터를 누빈 저도 저런 눈을 가진 사람은 몇 번 못 봤어요. 옆에 있던 몽골인 청년 바타르가 울부짖었습니다. 소장님 못 막습니다. 흙이 너무 많아요. 우리 숲으로 피해야 합니다. 한국팀이 조성한 숲은 마을보다 지대가 높았습니다. 10년 동안 피땀 흘려 키운 울창한 방풍림이 그곳에 있었죠. 3구역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가장 큰 나무들, 가장 건강한 나무들이 자라는 프로젝트의 심장과도 같은 곳. 그곳으로 가면 한국팀은 안전했습니다. 김 소장은 대답 대신 숲을 바라봤습니다. 번개에 비친 그의 얼굴에 깊은 고뇌가 스쳤어요. 저는 그 숲이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영하 30도의 겨울에 언 땅을 파고 50도가 넘는 여름에 물을 날라 키워낸 자식 같은 나무들이었으니까요. 한 그루 한 그루에 이름을 붙여줬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 숲으로 도망가면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5천 명이 죽습니다. 김 소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단호하게 울렸어요. 전원 하차. 톱 들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톱이라고요? 지금 흙더미를 막아야 하는데 나무를 자르는 톱이라고요? 3구역 방풍님, 전면 벌목한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몽골 직원들도 한국 봉사자들도 얼어붙었어요. 3구역은 이 프로젝트의 상징이었거든요. 10년의 세월이 담긴 곳. 수만 그루의 나무가 자라는 곳. 그걸 베라고요? 소장님, 미쳤습니까? 한 한국인 직원이 달려와 김 소장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박 과장이라고 불리는 50대 남자였어요. 저게 어떤 나무들인데요? 10년을 키웠습니다. 10년을요? 소장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배워요? 김 소장은 그 손을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말했어요. 알아. 내 새끼들이야. 이름도 다 지어줬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박 과장, 나무는 다시 심으면 10년이면 돼. 사람은 죽으면 다시 못 심어.
그리고 그가 마을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아이들 우는 소리 안 들려? 그 짧은 한마디가 폭우 소리를 압도했습니다. 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정말 희미하게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를 부르는 소리, 무섭다고 소리치는 소리. 박 과장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는 다시 심으면 되지만 사람은 다시 못 심는다. 이 한마디에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의라는 것인가요? 생판 모르는 몽골 사람들을 위해 10년의 세월을 버릴 수 있는 마음. 그건 계산으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엔진톱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윙. 거친 기계음이 들릴 때마다 10m가 넘는 포플러 나무들이 쿵, 쿵 쓰러졌어요. 그 소리는 마치 비명 같았습니다. 10년간 사막의 바람을 막아주던 수호신들이 쓰러지고 있었죠. 저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톱을 든 한국인들의 얼굴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으로 젖어 있었어요. 어떤 분은 나무에 톱을 대기 전에 나무 껍질을 손으로 한번 쓰다듬더군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덕분에 많은 사람 살린다. 그렇게 중얼거리면서요. 한 할아버지는 나무가 쓰러지는 순간 같이 주저앉으셨어요. 그 나무에 아들 이름을 붙여줬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일찍 떠나보낸 아들. 그 아들을 대신해서 키운 나무였대요. 매년 생일날마다 이 나무 앞에서 소주 한 잔 따라 놓고 혼자 울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나무를 직접 베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톱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너 한 번 더 보내야겠다. 저기 아이들 좀 지켜줘라. 그 한마디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었어요. 제가 본 것은 제사였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또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숭고하고도 잔인한 의식이었죠.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숲의 나무들 중에는 한국에서 온 봉사자들의 사연이 담긴 나무들이 많았어요. 암 투병 중인 아내의 쾌유를 빌며 심은 나무, 교통사고로 잃은 딸의 이름을 붙인 나무, 먼저 떠난 전우들을 기리며 심은 나무. 그런 나무들을 직접 베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베어낸 것은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일부였어요. 중국팀이 300억 원어치 장비를 지키기 위해 도망칠 때 한국팀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자신들의 10년 세월을, 자신들의 추억을, 자신들의 영혼 한 조각을 스스로 베어내고 있었습니다. 베어낸 나무들은 헛되이 쓰이지 않았어요. 굴착기들이 쓰러진 나무들을 집어들어 마을 입구에 쌓기 시작했습니다. 흙과 모래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토성류를 나무들의 몸으로 막아내려는 목재댐을 만드는 것이었죠. 김 소장이 직접 설계를 지시했어요. 40년 임업 경험이 여기서 빛을 발했습니다. 나무를 비스듬히 쌓아 물의 힘을 분산시켜야 해. 뿌리가 있는 쪽을 아래로, 가지는 물 오는 방향으로 향하게. 나무와 나무가 얽히고 그 사이를 흙포대가 메웠습니다. 철근도 시멘트도 없었지만 그 어떤 구조물보다 처절하고 단단해 보였어요. 살아서 바람을 막던 나무들이 죽어서 물을 막는 마지막 임무를 맡은 겁니다. 김 소장은 직접 굴착기를 몰았습니다. 낡은 기계가 굉음을 내며 움직였어요. 그는 굴착기 버킷으로 나무를 꾹꾹 눌러 박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기도하는 것 같았어요. 제발 버텨다오. 제발 우리 아이들을 지켜다오. 10년 동안 너희가 막아준 바람보다 더 무서운 게 온다. 한 번만 더 힘내줘. 그때였습니다. 상류에서 쿠구구궁 하는 짐승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땅이 흔들렸어요. 진짜가 오고 있었습니다. 산 하나를 통째로 삼킨 듯한 거대한 진흙 헤일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 것의 3배 규모. 높이가 건물 2층은 되어 보였어요. 바위와 나무와 흙이 뒤섞인 지옥의 파도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지막 나무를 쌓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도 없었습니다. 공포. 그것은 압도적인 자연 앞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감정이었습니다. 집채만 한 바위가 섞인 흙탕물이 계곡을 타고 내려왔어요.
땅이 흔들렸습니다. 발밑에서 진동이 느껴졌어요. 마치 지진이 난 것 같았죠.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이의 눈을 가렸어요. 차마 죽음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어떤 노인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땅에, 조상님께. 하지만 그 앞을 가로막고 선 것은 고작 20명 남짓한 한국인들과 그들이 만든 나무 방벽이었습니다. 충격 대비. 꽉 잡아. 김 소장의 외침과 함께. 쾅. 엄청난 충격음이 온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토성류가 나무 방벽을 때린 겁니다. 굴착기가 휘청거릴 정도의 충격이었어요. 흙탕물이 방벽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3미터는 됐을 거예요. 하지만 방벽은 버텼습니다. 첫 번째 충격을 막아낸 겁니다. 버텨야 돼. 한국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굴착기 3대가 방벽 뒤를 받치고 있었어요. 엔진이 비명을 지르며 힘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기계의 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 파도가 밀려왔어요. 방벽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달려들었어요. 몽골 청년들, 한국 노인들이 서로의 팔을 걸고 흙포대를 짊어진 채 방벽 뒤에 섰습니다. 인간 지지대. 그들은 스스로 벽이 되었어요. 70kg, 80kg의 인간들이 수천 톤의 흙더미를 막으려고 선 겁니다. 미친 짓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방벽 틈새로 물이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엔 손가락 굵기만 했어요. 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한 한국 할아버지가 입고 있던 우비를 벗어 구멍에 쑤셔 넣었어요. 그것으로 부족하자 자신의 몸으로 구멍을 막았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요. 차가운 흙탕물이 그의 온몸을 적셨습니다. 어르신, 위험합니다. 비키세요. 몽골 청년 바타르가 소리쳤어요. 안 비켜. 이 물 넘어가면 다 죽어. 내가 비키면 저기 애들이 죽는다고. 할아버지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국 놈들은 원래 이러고 사는 거야. 6.25 때도 이랬어. 낙동강에서도 이랬고 장진호에서도 이랬어. 그 외침에 저는 전율했습니다. 그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었어요. 효율적인 선택도 아니었죠. 무모함? 아니요, 그건 의리였습니다. 생판 남인 몽골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건 의리. 한국 전쟁 때 유엔군이 한국을 도왔듯이 이제 한국인들이 몽골을 돕고 있었어요. 중국팀이 말했던 효율과 이익은 이곳에 없었습니다. 이곳에는 오직 사람과 책임만이 존재했어요. 나무 방벽은 기괴한 소리를 내며 휘어졌습니다. 부러질 것 같았어요. 끼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10년간 모진 사막 바람을 견뎌낸 나무의 뿌리와 줄기는 죽어서도 강인했어요. 영하 40도의 겨울과 영상 50도의 여름을 버틴 나무들이었습니다. 매일 불어오는 모래바람을 막아낸 나무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들을 키워낸 한국인들의 의지는 더 강했습니다. 김 소장이 무전기로 외쳤어요. 조금만 더 버텨. 비가 약해지고 있어. 새벽이 오면 끝이야. 그의 말에 모두가 힘을 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마지막 남은 기력을 쥐어짜며 버텼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였어요. 새벽 4시. 싸움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수위는 방벽 꼭대기 3cm 아래까지 차올랐어요. 찰랑거리는 흙탕물이 언제 넘칠지 모르는 상황. 손가락 2마디 높이가 5,000명의 생사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어요. 하늘은 마치 한국인들을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체력은 바닥났고 장비는 과열되어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한 굴착기는 이미 고장나서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김 소장의 굴착기도 멈춰 섰습니다. 엔진이 터져버린 겁니다. 쿵. 마지막 기계마저 죽었습니다. 모든 게 멈췄어요. 절망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인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제 끝인가? 인간의 힘으로는 자연을 이길 수 없는 건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수백 명의 그림자였어요.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인, 여자, 아이들 할 것 없이 삽과 괭이, 심지어 밥그릇을 들고 달려왔어요. 도망칠 줄 알았던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싸우는 한국인들을 보고 돌아온 겁니다. 어떤 할머니는 이불을 들고 왔어요. 물을 막는 데 쓰라고요. 젖으면 무거워지니까 벽을 보강할 수 있다면서요. 어떤 아이는 장난감 삽을 들고 왔습니다. 자기도 돕겠다고요. 겨우 5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였어요. 어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왔습니다. 걷기도 힘든 분이 흙포대를 어깨에 메고 온 거예요. 한 어린 소녀가 김 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겨우 7살쯤 되어 보였어요. 소녀는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김 소장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소녀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힘내세요. 김 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70평생 이렇게 작은 사탕에 울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말없이 한국인들 옆에 섰습니다. 흙을 퍼나르고 돌을 날랐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를 버리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중국 사람들은 도망갔는데 당신들은 남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킵니다. 김 소장이 멈춘 굴착기에서 내려와 삽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피투성이었어요. 굴착기 레버를 잡느라 물집이 다 터진 거였죠. 뼈가 보일 정도로 까졌어요. 하지만 얼굴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보이나? 이게 진짜 숲이야. 그가 옆에 있는 박 과장에게 중얼거렸어요. 나무보다 사람이 먼저 숲을 잃었잖아. 우리가 심은 건 나무가 아니었어. 마음이었어. 그 순간 빗줄기가 가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감동한 걸까요? 아니면 인간의 의지에 질린 걸까요? 수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어요. 딱 3cm를 남겨두고 거짓말처럼 물이 멈췄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밤새 싸웠던 사람들의 얼굴에 햇살이 비쳤어요. 우리는, 아니 그들은 이겼습니다. 5,000명의 생명이 살았습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요. 아침 해가 떴을 때 현장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3구역 숲은 사라졌어요. 푸르던 잎사귀들은 진흙 속에 파묻혔고 늠름하던 나무줄기는 부러지고 으깨져 댐이 되어 있었습니다. 10년의 노력이 하룻밤 사이에 진흙더미가 된 것처럼 보였어요. 해가 비추니까 더 처참하게 보였습니다. 수천 그루의 나무가 누워 있었어요. 어떤 나무는 뿌리까지 뽑혀서 하늘을 향해 있었고 어떤 나무는 반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멀쩡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고 가축들은 무사했어요. 게르 천막들은 젖었지만 서 있었습니다. 5,000명 전원이 살았어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단 한 명의 실종자도 없었습니다. 나무는 죽었지만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밤새 참았던 눈물이 터진 거예요. 아이를 아는 어머니들이, 늙은 할아버지들이, 젊은 청년들이 한국인들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울음은 통했어요. 한 노인이 김 소장의 발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몽골에서 가장 큰 존경의 표시래요. 김 소장이 황급히 노인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노인을 꼭 안았습니다. 두 노인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한국 팀원들은 진흙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피로와 슬픔과 안도가 뒤섞인 얼굴들이었죠. 어떤 분은 웃고 있었고 어떤 분은 울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웃으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팀의 왕 단장이 나타났습니다. 깨끗한 옷차림에 그는 엉망이 된 현장을 보며 혀를 찼어요. 밤새 어디서 편하게 자고 온 건지 얼굴에 피곤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쯧쯧 미련하군요. 이 나무들이 얼마짜린 줄 압니까? 탄소 배출권 계산하면 최소 50억은 됩니다. UN 인증받은 조림지였어요. 손해가 막심합니다. 본사에 어떻게 보고하려고 그럽니까? 그의 말에 몽골 주민들이 분노 어린 눈빛을 보냈어요. 어떤 청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김 소장은 담담했습니다. 그는 진흙이 묻은 컵라면을 젓가락으로 휘저으며 대답했어요. 밤새 굶었으니까 배가 고팠겠죠. 왕 단장, 당신네 계산기에는 생명값이 없나 보지? 뭐라고요? 우린 나무 심으러 왔어. 근데 나무 심는 이유가 뭔가? 사람 살자고 심는 거 아닌가? 사막화 막아서 사람들 살기 좋게 하려고 심는 거 아닌가? 김 소장이 컵라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후루룩. 사람이 죽는데 나무가 무슨 소용이야. 나무 지키려고 사람 죽이면 그게 무슨 조림 사업이야. 우린 본전 뽑았어. 5천 명 살렸으면 남는 장사지. 왕 단장은 얼굴이 붉어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등 뒤로 한국 대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승리자의 웃음이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킨 자들만이 지을 수 있는 진짜 부자들의 웃음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300억 원의 장비를 가진 중국은 사실 가난했고 낡은 트럭 3대뿐인 한국은 사실 부자였다는 것을요. 부의 척도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밤새 찍은 영상이 3시간 분량이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나무를 베는 장면, 몸으로 물을 막는 장면, 마을 사람들이 달려오는 장면.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전 세계로 송출됐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나무를 베어 사람을 구하다. 이 역설적인 제목의 기사는 유네스코 본부까지 뒤흔들었습니다. 단순히 재난을 막았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담긴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이야기를 다뤘어요. BBC, CNN, 르몽드, 아사히 신문.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도망치지 않았을까? 영국 가디언지는 이렇게 썼어요. 이것이 바로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된 비밀이다. 그들은 효율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본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배워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이 책임감이다. 어떤 환경 전문가는 칼럼에서 이렇게 썼더군요. 중국은 사막에 벽을 세우려 했고 한국은 사막에 마음을 심었다. 위기의 순간 벽은 무너지고 도망쳤지만 마음은 남아서 사람을 구했다. 진정한 환경 보호는 자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사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다. 몽골 정부는 한국팀 전원에게 최고 훈장을 수여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달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국인들의 숙소 앞에 매일 아침 양젓과 치즈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감사의 표시였죠. 어떤 가족은 양 한 마리를 통째로 가져왔어요. 몽골에서 양은 가장 귀한 재산입니다. 그걸 선물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가장 감동한 장면은 떠나는 날 공항에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날 오후 흙범벅이 된 현장에서였습니다. 한국 할아버지 한 분이 부러진 나무 토막 하나를 땅에 다시 심고 계셨어요. 뿌리도 거의 없는 죽은 나무였죠. 누가 봐도 다시 살아날 수 없는 나무였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어르신, 그 나무는 죽었어요. 다시 심어도 안 자랄 텐데요. 할아버지가 땀을 닦으며 웃으셨어요. 알지. 근데 말이야, 이 녀석이 우리를 살렸잖아. 고맙다는 인사는 해야지. 장례도 치러줘야 하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아? 한국 놈들 독한 거 닮아서 기어이 뿌리 내릴지. 우리도 전쟁 끝나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한강에 기적 만들었잖아. 나무도 그럴 수 있어. 그 투박한 손길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을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죽은 나무에도 말을 거는 그 따뜻하고 질긴 마음.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만드는 그 집념. 그것이 바로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리더십이라는 주제였죠. 비행기 창밖으로 몽골의 사막이 보였어요. 그 황량한 땅 어딘가에 한국인들이 만든 숲이 있었습니다. 아니, 있었죠. 이제는 사라졌지만요. 저는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었어요.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다. 장비는 빌릴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책임감은 살 수도 빌릴 수도 없다. 그것은 그 나라의 역사와 국민성에서 나온다. 한국인들은 10년의 세월을 10분 만에 버렸다. 하지만 그들이 잃은 것은 나무였고 얻은 것은 5천 개의 생명이었다. 그 교환을 망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몽골의 사막, 그 황량한 땅에는 지금 숲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빈터에는 더 거대한 숲이 자라나고 있어요. 바로 몽골 사람들의 가슴 속에 심어진 한국이라는 이름의 숲입니다. 룬손 마을 아이들은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알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줬대요. 저 멀리 동쪽에 있는 나라, 우리를 살려준 나라. 아이들은 커서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숲은 절대 베어지지 않을 거예요. 어떤 홍수에도 떠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마음속에 심어진 숲이니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언젠가 다시 그곳에 갔을 때 그 죽은 줄 알았던 나무 토막에서 푸른 싹이 돋아나 있을 거라고요. 한국인들이 심은 것은 나무가 아니라 기적이었으니까요. 지금 창밖을 봅니다. 구름 아래 어딘가에서 또 다른 한국인들이 묵묵히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고 있겠죠.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시아에서, 남미에서,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박수가 없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묵묵히 흙을 파고 있을 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이 지구의 진짜 수호자들입니다. 여러분, 나무 한 그루 심는데 얼마가 들까요? 묘목값은 몇 천 원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 나무를 사막에서 10년 동안 키우는 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땀과 시간이 필요해요. 영하 40도의 겨울에 언 땅을 파고 영상 50도의 여름에 물을 날라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 10년의 세월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단 10분 만에 베어버렸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어요. 왜냐고요? 김 소장님의 말씀처럼 나무는 다시 심으면 되지만 사람은 다시 심을 수 없으니까요. 중국이 300억 장비를 지키려고 도망칠 때 한국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 5천 명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어요. 효율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이 우선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세계가 놀라고 몽골이 울어버린 한국인의 품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혹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고 계신 모든 한국의 아버지, 어머니들께 이 영상을 바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한국의 영웅들을 찾아내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